네, 상법 이제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료 양이 얼마 안 돼가지고 제본을 하자고 그냥 프린트로 학원에서 나눠주셨더라고요. 예. 자, 이제 이 페이지에 상법 통칙 부분. 이제 상법은 뭐 그 사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 회사법에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파트 이런 부분은 사실 객관식용인데, 저는 이제 민사에서 보통 민법이랑 민소에서 객관식 조금 많이 맞고, 상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객관식까지 다 커버하는 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상 이제 회사법은 사례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회사 쪽은 객관식이나 이제 조문 이런 것도 같이 봤는데, 이제 나머지 파트들은 조금 사실 저는 조금 공부할 때는 시간이 없으면은 잘 이렇게 준비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민법이나 민소에서 객관식 좀 잘 안 나오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상법이랑 뭐 상법 쪽에서 좀 많이 맞추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원래 추천은 안 드려요. 이제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상법에서 객관식 많이 맞으려고 하는 거는 그렇지만 이제 그 상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쟁점 같은 경우에서는 기록에서도 적용되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기록 계속 저희가 수업하겠지만 기록에서 나올 수 있는 상법 쟁점들은 조금 나중에 따로 정리해 드릴 거니까 그 외의 부분은 그냥 객관식용으로 그냥 결론 정도만 쭉쭉 정리하시는 걸로 좀 빠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페이지 첫 번째 판례는 상법 3조에 따라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인 때는 전원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 이건 이제 뭐 기본적인 법리여서 보시면 3조 밑에 보시면 당사자 중에 1인의 행위가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전원에 대해서 상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제 일방적 그 상행위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쌍방 상행이 아닌 경우에도 이제 원칙적으로 일반적 상행위 경우에 있어서도 상법이 적용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2번 요것도 중요한 판례이긴 해요. 민사 기록에도 이제 나왔던 판례여서 상인은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한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래서 이제 상인이 이제 영업을 위하여 이제 하는 행위, 그건 이제 그 상행위로서 본다라고 해서 이제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이 적용이 되는데, 그러려면 그 행위를 하는 자가 보통 이제 처음에 상인이 아니었던 자가 이제 보조적 상행위를 하면서 상인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그 최초의 이제 상행위로서 상법이 적용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일단은 그런 보조적 상행위를 하면서 그 자가 그 행위로 인해서 이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돼서 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쳐져 있는 부분 보시면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의제 상인으로서 회사가 상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돈을 빌리는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그게 이제 자기 이제 상인 자격을 취득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록에서 나온 건 어떤 쟁점이었냐면,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이제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그 자금으로 회사 설립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 자금으로 사용하는 돈을 빌린 것과 관련해서 그 상사 채무가 아니고, 그래서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이제 민사시효가 적용되는 걸로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상사시효 적용돼서 소멸시효 뭐 완성됐다라고 하는 뭐 피고의 항변과 관련해서 이제 배척되는 항변으로서 이제 관련 법리가 나왔어요. 우리 나중에 기록 기출 풀 때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또한 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 그건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그래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다. 영업과 관련돼 있어야 되는 것이다. 자기 이제 영업과 관련돼야 하는 것이다. 3번 판례. 3번 밑에 이제 23조 보시죠. 그래서 뭐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상호 금지, 의무와 관련해서 1항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요건으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것이 요건이 되는데, 이제 뭐 그와 관련된 이제 간단한 그냥 일반론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으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뭐 이런 거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양 상호 전체를 비고 관찰하여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똑같진 않더라도 중요 부분 이제 비슷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인정한 판례들 있고, 이제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부정한 목적과 관련해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명칭에 의하여 표시는 타인의 영어로 오인하게 하여 결국 이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한다. 그래서 이런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 규모, 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그래서 뭐 일단 이제 뭐 더 크고 유명한 회사가 뭐 작은 그런 작은 규모가 더 작은 그런 회사에 그런 걸 갖다 이제 그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이런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거고, 반대로 이제 그 작은 규모에 있는 그런 상인이 그 유명하고 이제 큰 규모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시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상호 사용의 경위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먼저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에서도 이제 부정한 목적이 부정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뭐 종합하여서 사례 나오실 때 푸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번 판례. 요거는 객관식으로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요건 좀 주의하셔 보셔서 별표해 두시고, 이게 이제 42조 보면 그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과 관련된 규정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전제가 우리가 이제 뭐 요건 뭐 각자 외우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양체인 속광선 이렇게 외우는데, 그럼 첫 번째 요건으로서 이제 영업 양도가 있을 것이죠. 그게 이제 요건이고, 그래서 그 영업 양도가 있을 것. 그리고 채는 이제 그 영업과 관련된 이제 채권이 이제 존재해야 되고, 인은 이제 그 채무인수 같은 게 없어야 되죠. 채무가 인수면 그 사람이 이제 채무자이기 때문에 이 42조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채무인수 같은 게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속광은 이제 상위로 속용하거나 이제 광고한 경우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제3자와 관련해 가지고 선이
경우, 뭐 그런 이제 요건인데, 그래서 첫 번째 요건 관해서 영업양도일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판례 위에 올라가시면 영업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 42조 1항과 같은 법률 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영업양도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영업 전체에 대해서 이전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임대차만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42조와 같은 규정이 없고, 영업상의 채권자가 제공하는 신용에 대해서 실질적 담보의 기능을 하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재고상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되어 있고, 그래서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양수인이 그 영업용도 관련된 뭐 물적 그 시설 이런 것도 이제 다 이전받는데, 이제 그런 차이점이 지금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임대인에게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담보가 될 수 있는 게 영업 그 임차인에게는 오히려 없어서, 지금 42조와 같이 양수인의 책임을 뭐 인정할 만한 이제 실익도 사실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임차인은 사용 수익권만을 가질 뿐이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임차인도 사용 수익권만을 가지는데 그래서 영업 양수인과 다르게 42조의 책임을 오히려 이제 부과시키는 것은 좀 가혹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에 상법 42조 1항에 의하여 양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양수한 영업재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의 전 재산에 미친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결국 영업 임대차의 경우에는 42조 1항을 그대로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영업 양도가 아닌 영업 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영업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영업용 채무에 대해서는 그 변제할 책임이 없다. 그렇게 결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심에서 이거 적용해가지고 42조 유추 적용해서 책임 인정한 거를 대법원에서 잘못했다고 이제 그렇게 판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첫 번째 판례. 판결로지 1번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그 상법 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서채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 적용된다. 그래서 밑에 이제 64조 보시면 요거는 그 상사시효이고 뭐 사례나 기록에서 이제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조문 64조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64조 보시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데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래서 일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야지만 상사시효가 적용이 되는데, 그 상행위는 그 일방적 상행위도 이제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고, 상행위 자체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채권도 64조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단서 보시면 그러나 다른 법령이 이보다 단계 시효의 규정이 있는 데는 그 규정에 의한다. 그래서 이제 민법상에 뭐 1년, 3년 적용되는 거는 이 64조가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에 준하는 채권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에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채권 중에 판례가 64조를 적용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채권에 이제 5년 적용한 게 있고, 또 64조를 적용하지 않고 10년, 민법상 10년 적용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 구별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판례를 보지 않으면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5년 적용되는 거 위주로 눈에 조금 익혀두셔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판결로지 2번 보시면 갑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을 부담한 채무자 을 등이 그 비용
등 부담이 근거가 된 그 약관 조항이 대출 관련해서 그 약관 조항에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이제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약관 조항이 그 약관 규제법에 따라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그 비용 부담한 것과 관련해서 그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어요. 은행으로부터, 은행한테. 그래서 위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이제 몇 년짜리 적용될지 해서 판례는 이 경우 64조 적용해서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판례는 이제 요런 거 5년짜리 적용할 때 그 들어가는 문구가 사실은 조금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일단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그런 약정에 의해서 발생했었을 거, 그러니까 그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그런 약정의 기초에서 발생한 채권일 것이 일단 첫 번째고요. 이제 상행위에 해당하는 거기에다가 이제 상거래와 같이 이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 이런 문구를 써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 상거래와 마찬가지로 이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런 이제 두 가지 문구를 쓰면서 그런 경우에서 이제 부당,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제 무효로 인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채권,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이제 5년이라고 봤고, 그리고 이제 부정할 때는 뭐 이런 부당이득 반환 채권 관련해 가지고는 상거래와 같이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뭐 5년이 아니라 10년이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근데 이제 이런 필요성은 그냥 법원이 판단할 때 자기네들이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경우 일단은 그 대출 거래 약정에 받으면서 이제 대출 거래 약정과 관련해서 그런 계약서에 있는 것으로부터 이제 부담하게 된 그런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약관이 무효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상행에 해당하는 대출거래 약정 기초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약관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이제 무효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진 이제 그런 사람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자기는 이제 약관 형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체결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수의 그런 부당이득 반환 채권자가 발생하는 부분, 뭐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걸 이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가지고 요거 5년이라고 했어요. 참고적으로 이거 무효로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거랑 이제 같은 내용으로서 8페이지에 이제 2번 판례 먼저 보시죠. 8페이지에 이제 2번 판례 보시면 요것도 판결유지 2번이 이제 같은 그런 취지예요. 일단 판결유지 1번 보시면 뭐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사업자의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뭐 공개되었거나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 하여 그 자체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된다거나 뭐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 계약 내용이 당연히 편입됐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뭐 그 위에 이제 관련 법률에서 정보 공개서 같은 거 이제 작성하도 돼 있는데 그 내용에 이제 그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게 아직 이제 가맹 계약과 관련해서 그 일부로 들어온 것은 아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요즘 이제 가맹 거래와 관련해서 그런 게 이제 상행위 내용으로 이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보는 거고, 이제 판결유지 2번 보시면 가맹점 사업자인 갑 등이 가맹본부인 을 유한 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가맹계약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뭐 비용이라는지 일정 항목으로 해가지고 갑 등의 외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해서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그 금액의 상당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근데 이제 이런 게 사실 많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가맹본부가 이제 가맹점 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항목을 이제 정해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가맹점 사업자에 이제 부담으로 하는 비용들을 많이 부과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가맹 계약서에도 없는 그런 비용으로서 지금 청구를 해서 지급받은 사안이고 그래서 이제 이 부당이득 반환 그래서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판례에서는 이게 상행해야 되는 가맹 계약과 관련돼 가지고 그런 걸 기초로 해서 발생을 했고 이것도 이제 거래관계의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이제 그런 게 하나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은행과 관련해서 채무자들이 이제 그런 어떤 일정한 이제 약관이라든지 계약서 이런 거, 그 같은 계약서 가지고 여러 명의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채권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런 게 생기는 경우에 있어서는 5년으로 판단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 가맹사업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걔네들한테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이걸 인정을 하게 되면 부당이득 그 반환 의무 인정하는 거 이제 빠르게 이제 해결해 주라 그런 취지에서 5년짜리로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4페이지 그리고 이제 1번은 그래서 이미 이제 18년 변시에도 객관식으로 판결문이 다 나온 적이 있고 그래서 기출됐던 지문이니까 지금 맞는 지문으로만 나왔는데 이제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판례 요거는 우리가 민법에서 본 적 있어서 보증채무가 이제 부채무와 별개 독립한 채무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 판결에 의해서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 보증했을 때 이 보증채무의 그 시효 관련해서 그 전에 이제 그 주채무에 이제 적용됐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10년 연장된 것처럼 이제 똑같이 이제 10년 그렇게 기간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증 채무의 성질에 따라서 10년이나 5년짜리가 적용된다. 넘어가서 5페이지에 3번 판례. 그리고 이제 54조의 그 상사 법정 이율이 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 이제 6% 적용되고 그리고 약정 없어도 6%는 적용될 수 있고 그런 어쨌든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 있는 채무 또는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가 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 상행위로 인한 직접 생긴 채무 아니더라도 이제 그의 변형으로서 인정되는 그런 채무이죠. 그리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그래서 일방적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상사 법정 이율 적용된다. 그래서 이제 뭐 빌린 사람이 상인 아니어도 빌려준 사람이 은행이고 이러면 상사 법정이율 적용되죠. 4번 어떤 시효 기간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주장은 권리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그래서 법률 해석이나 적용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 당사자의 이제 주장이 구속되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몇 년짜리 적용되는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기산점, 변론주의 적용되는 거랑 구별하시고요. 다음에 5번. 자, 이제 관련 조문에 먼저 밑에 보시죠. 상법 이제 59조에서는 유실 계약이 허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법 제 339조의 규정, 그러니까 민법 339조의 규정은 이게 이제 변제기 전에 계약으로 해가지고 질권자에게 만약에 이제 변제를 하지 못했을 때 그 변제에 가름해가지고 그 질물의 소유권을 갖다가 질권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그런 약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그 아무래도 그런 약정을 체결할 당시에 그런 공박하 그 채무자의 이제 그런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과다하게 이제 그 질물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 취득해가지고 그 이익을 취하는 걸 금지를 한 건데 상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대등한 그런 위치에서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유실계약에 이제 금지됐던 그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 요것도 보시면 첫 번째 줄 질권 설정 계약에 포함된 유실 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 설정 계약의 피담보 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면 충분하고 그래서 상행위로 인한 생긴 채권이라고 돼 있지 별도의 이제 요건은 없는데 그래서 질권 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 은행에서 만약에 그 지금 그 이런 유질 작정 은행과 유질 작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은행이 이제 상행위로 해가지고 그 피담보 채권을 취득하게 되면 충분한 것이지 그 채무에서 질권 설정하는 자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실 약정을 허용한 상법 제 59조가 적용된다. 그래서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도 가능하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상행위와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는 일방적 상행위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원칙으로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쌍방 상행위라든지 뭐 둘 다 상인이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은 보통 규정에 명확히 보통 두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6페이지에 6번 판례 6번 판례도 중요하고요. 6번 판례 이제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으로 수량할 때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다음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있는 경우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 해지의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특칙이다 라고 일단 그래서 먼저 조문 밑에 보시면 일단은 이제 이거 둘 다 상인이 경우 그런 요건인 경우에는 몇 개 없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69조 1항 보시면 상인 간의 매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 다 상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69조에서의 요건이고요. 요 69조 1항과 관련돼서는 요것도 기록에 나온 적 있죠. 오해 변시에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조문이고, 그래서 이제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 의무 있고요. 그래서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계약 해지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매매 목적물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6월 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그래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6개월 이제 경과하게 되면 이제 이런 권리를 이제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매도인 담보 책임의 특칙과 관련해서 이 권리 청구할 수 있는 기관과 관련해서는 민법보다 더 조금 엄격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그래서 매도인 담보 책임의 특칙이고 뒤에 보면 다만 이제 이게 담보 책임에 대한 특칙이기 때문에 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안전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 있어서는 요 69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이제 사안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갑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유류, 중금속 등을 오염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또는 불안정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회사와 을회사의 매매 계약은 둘 다 이제 상인 간의 매매이죠. 그래서 이제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지금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불안정 이행으로 인한 그러니까 그 손해배상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이렇게 구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일단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는 상인 간 매매이니까 69조 1항이 적용돼서 갑회사가 토지를 인도받은 시점으로부터 수령한 시점부터 이제 기산이 되는 거여서 인도받아 수익권자 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토지에 토양 오염 등의 하자가 있음을 통지했던 이유로, 그래서 이게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고 하더라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수령 후부터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그 전에 이제 통지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하자담보 책임의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될 수 없죠. 그래서 요거는 배척했고, 다만 하자담보 책임과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 책임 경합 인정하죠. 판례가 경합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불안정 이행으로 인한 이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다만 이제 하자담보 책임 여기서는 지금 배제시켰고, 회사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을 때 토지를 인도한 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귀책 사유 있기 때문에 귀책 사유 있고 매도인이 귀책 사유 있고, 그리고 이행했지만 문제가 생겨가지고 불완전 이행의 형태로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을 해서 그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록에서 있던 거는 그러니까 그 귀책사유 없는 그런 경우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자담보 책임만 이제 문제되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나눠가지고 일부는 인정되고 이제 일부는 인정되지 않는 그런 사안으로 기록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밑에 유치권 비교표 객관식에서 상사 유치권, 민사 유치권 비교하는 거는 엄청 질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침에 이제 객관식 나중에 이제 상법 우리 실전 때 스터디로서 이제 상법 객관식 진행할 텐데, 그때도 요 비교표 가지고 일단은 좀 외우게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그냥 특징적인 것만 좀 보죠. 그래서 일단 일반 그 상사 유치권이랑 우리 민사 유치권 가볍게 보시면
일단 말씀드렸듯이 이게 대부분 일반적 상행위로 가능한데 쌍방적 상행위가 돼야 되는 그런 요건과 관련해 가지고 상사 유치권은 쌍방적 상행위 여기서 나오죠. 상사 유치권. 그래서 쌍방적 상행위로서 취득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말고 세 번째 보시면 유치물에 이제 소유자가 아니어도 되죠. 그래서 민사 유치권 행사했었을 때는 그 유치권자가 유치하는 그 목적물이 그 계약 당사자의 소유물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상사 유치권에서는 그 채무자의 소유의 물건일 것이 요건이죠. 요게 차이가 있고 그리고 채권과 이제 목적물과의 이제 관련성은 오히려 이제 민사 유치권에서 요구하지만 상사 유치권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어도 상행위로 인해서 쌍방적 상행위로 해서 발생한 채권이면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어도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건 오히려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상사 유치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특징이 아까 이제 일반 상사 유치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라고 하는 요건이 일반 상사 유치권에선 그렇지만 오히려 특별 상사 유치권에서는 민사 유치권과 마찬가지로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칸 그 정도 조금 특징적으로 기억할 수가 있고 그 정도만 일단 보시면 됐고 운송인과 이제 운송주선인 이제 그 준용하는 운송주선인 네, 그 특별상사 유치권이 조금 특이해서 그것만 그냥 가볍게 보시면 이건 이제 운송물에 하나는 거 그런 제한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민사 유치권, 일반 상사 유치권이나 다른 상사 유치권에 전혀 이제 없는 특이한 것으로서 유치물 자체가 운송물, 그 운송인이 운송하는 운송물에 한한다는 거, 요게 조금 특징적이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상사인데 오히려 이제 민사처럼 이 운송물에 이제 좀 하나기 때문에 그 채권과 관련해서도 그 목적물과 관련성 요구하는 게 이제 민사 유치권에 가깝죠. 그래서 요게 조금 특이하고요. 요 정도만 하시면 웬만한 이제 그 객관식 지문과 관련해서는 거의 다 푸실 거예요. 그리고 뭐 운송 주선은 일반적 상행위만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7번 판례 요것도 우리 한번 봤어요. 그래서 공동이행 방식에서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지분 비율 또는 균율적으로 그 조합 채권자가 그 조합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지만 세 번째 줄에 조합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연대책임 상법 57조 1항에 따라서 연대책임이다. 분할이 아니고 연대책임이다. 그래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이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는 구성원 전원의 그 상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큰 공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단독으로 어떤 그 건설회사가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큰 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런 각 이제 상인인 그런 구성원들이 이제 되는 그 회사들 여러 개가 이제 모여가지고 공동 수급체로서 그 계약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 그런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한 회사에서 맡기게 되면 그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이제 그 회사들이 참여한 공동수급체 형식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불리해지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서 부담하게 된 그런 채무로서 상법 적용해서 연대 책임 인정해서 앞에 그런 경우랑 이제 유사하게 그렇게 이제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자 보수 이행하는 것도 이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다 연대해서 그런 의무를 지게 하고 있다. 상위 강론 보시면 판례 1번 선화증권이 발행된 해상 운송에서 운송물을 수하인이 고용한 하역업자가 수력하여 양육하는 방식으로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일단은 그 선화증권이 일단 발행됐고요. 선화증권이 발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해상운송에서는 선화증권 발행하고 이제 육상운송 같은 경우에서는 화물상하증 같은 거를 이제 발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의무는 아니지만 이제 그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운송인들이 화물상하증이나 선화증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 이제 유가증권이고 그래서 유통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증권들을 소유하고 있는 소지자가 이제 생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런 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걸 소지하고 있는 자한테 물건을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지 운송인은 그런 의무를 다한 것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 선화증권이 발행된 해상 운송에서 운송물을 수하인이 고용한 하역업자가 수령하여 양육하는 방식으로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라 했는데, 운송을 보내는 사람이 이제 송하인이고, 그래서 운송물을 이제 받는 사람이 이제 수하인인데, 보통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운송물 하역하는 것까지를 보통 들어가 있지만, 근데 실제 이제 계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하역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이제 그 수하인 쪽에서 이제 자기 비용으로 그 하역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계약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약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역하는 거는 이제 수야인이 하는 거니까 그럼 하역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행의 완료가 그 전 단계에서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운송물을 인도 의무의 이행의 완료 시점은 그래서 하역업자한테 그냥 운송물만 넘겨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하역업자가 그 내릴 거잖아요. 내리고 막 그런 거는 이제 운송인과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게 일단 시점인 거고, 이건 이제 그 운송물 인도 의무의 이행 완료 시점은 이제 이게 하역업자 그러니까 수하인이 그렇게 하역하기로 한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 그런 쟁점인 거고, 이 사안에서 이제 선화증권이 발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뒤에 보시면 이 경우에 운송인이 선화증권 등과 상환하지 않고 이게 이제 그래서 선화증권 소지인한테 그 선화증권을 받고 운송물을 넘겨줘야 되는데, 선화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에게 양하 작업을 하도록 운송물을 인도하였다면, 그래서 이 하역업자한테 운송물 인도할 때 이 선화증권과 이제 상환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운송물만 인도를 하였다면, 그러면 이거 선화증권 그 소지인이 따로 지금 있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그 인도 시점에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 반드시 이런 경우, 왜냐면 선화증권이 발행된다라고 하면 이 운송물과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서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거는 이 소지인만이 예를 들면 인도 청구권이 있거나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 인도 청구권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 아무런 이제 권리가 없는 사람들 지금 운송물을 인도해 준 거고, 그래서 이 시점과 관련해 가지고 그 사람이 뭐 선의 취득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어도 그냥 지금 바로
이런 그 선호증권 상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인도해준 그 시점에 이제 바로 이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판시한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인도 청구권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침해하는 그런 형태여서. 예. 그리고 밑에 표는 밑에 표와 관련된 것도 이제 객관식에서 가끔씩 나와서 그냥 한 번씩 좀 가볍게 보면 그 운송물에 이제 대한 권리, 특히 이제 뭐 인도 청구권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인도 중이라도 그러니까 인도 중이라도 운송을 갖다가 중지하거나 그런 걸 요청할 수 있는 뭐 기타 그런 권리들 뭐 어쨌든 근데 가장 문제되는 건 이제 인도 청구권이라서 그걸로 기준해서 지금 밑에 표로 정리된 것 같은데 그런 권리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송하인이 있고 수하인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 이게 운송물에 대한 이제 권리 관계가 좀 달라질 수 있어가지고 그게 시기에 따라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아직 운송물이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송하인만이 이제 보낸 사람 그 송하인만이 운송 계약상의 권리를 갖고요. 그래서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물 처분 청구권 뭐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운송물이 도착했어요. 도착 후에 아직 이제 그 수하인 쪽에서 인도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이건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선해증권 이런 거 발행되지 않고 그냥 수하인이 이제 인도 청구권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 일반적으로 있을 때 도착은 했지만 아직 그런 인도 청구권을 지금 수하인이 행사하지 않고 있는 단계에서는 동일해요. 누가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두 번째 칸에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과 송하인이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고 이때는 먼저 그 권리를 행사한 사람이 그 권리를 가져요. 이때는. 그래서 먼저 인도 청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뭐 처분 지지를 하거나 이런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근데 도착하고 수하인의 인도 청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수하인이 인도 청구를 먼저 이렇게 했죠. 그러면 수하인이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는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그러면 수한이 아니고 수하인의 권리가 우선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인도 청구 시점부터는 그 물건에 대한 권리와 관련해서 처분하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수하인의 권리가 우선하고 다만 송하인의 권리가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하인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권리 자체는 존재를 하고 다만 이제 수하인이 먼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수하인이 그에 이제 뭐 수령과 관련해서 인도 청구하는 이제 수령과 관련해서 나중에 수령할 때 뭐 수령을 거부하거나 뭐 수령이 불가능하다 그런 사유가 있었을 때는 이 송하인의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송하인이 그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처분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어요.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하인이 운송물 수령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면 운송인에 대해서 수하인은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치단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럼 송하인은 부담하지 않는 송하인은 이제 계약상 권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죠. 그럼 양자의 의무 부진적 연대 채무예요. 송하인은 계약 그 운송인과 이제 계약 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수하인은 운송인과 계약 관계가 없죠. 계약 관계가 없고 이 141조에 따라서 이런 이제 책임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양 책임은 부진적 연대 관계가 있다. 그것까지 조금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법적 계약상 권리 아니고 이제 이런 법률에 규정된 그런 책임으로서의 이 수하인의 운송에 대한 이런 지급 의무는 소멸시와 관련해 가지고 1년간으로 했어요. 단기간으로. 그래서 운송인이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년짜리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번 판례는 아까 봤죠. 그리고 회사법 11페이지
12페이지에 이제 1번. 자, 이제 관련 조문에선 530조의 9 보시면 분할회사, 단순 분할 신설회사, 분할 승계회사 또는 분할 합병 신설회사는 예, 얘들은 분할 또는 분할 합병 전의 분할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게 이제 원칙적인 모습이죠. 원칙적인 모습이고, 다만 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 회사가 530조의 3 제2항에 따른 결의로 주주총회에 그런 결의로 해가지고 이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 분할 신설 회사는 분할 회사 채무 중에서 분할 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분할 계획서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연대 책임 아니고 승계하기로 한 뭐 그런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 분할 신설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그래서 이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연대 책임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분할 책임으로서 양 회사에 그러니까 분할 회사가 이제 존속하는 경우는 양 회사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양 회사가 이제 분할 채무로서 각각 그 분할 계획서에 이제 승계하기로 한 채무 유무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부담하는 게 이제 예외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판례 올라오시면 주식회사 분할에 관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 합병 전에 회사 채무에 대해서 연대에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주총회 분할 승인 결의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 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 중의 회사 이런 걸 이제 승계회사라고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이런 승계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그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연대 책임을 배제할 수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경우, 다만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채권자, 기존 회사의 채권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주주총회 결의 있고 나서 만약 이제 의의가 있으면 의의 관련해서 그런 걸 제출하도록 그 채권자에게 뭐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의의가 있는 경우 그런 걸 이제 제출하도록 그래서 그런 절차가 다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연대 책임 배제와 관련해서는 채권자 보호 절차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분할회사와 분할합병 신설회사 등이 동일한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 책임을 부담하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 분할로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변동이 생겨서 채권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은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연대 책임을 지운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과된 법정 책임을 정한 것으로, 수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 합병 전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 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진다.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그 연대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 그 성질은 이제 부진정 연대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수혜사라는 말을 이게 조문이나 이런 건 없는데, 요 판례에서 이제 지칭하는 거는 이제
분할 합병으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그런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예. 이 판례에서만 이런 용어를 좀 쓰더라고요. 그래서 수혜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그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분할 또는 분할 합병 전에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래야지 이제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 없이 같은 내용으로서 소멸시효 기간도 같고 기산점도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결국 채권자는 해당 채권의 시효 기간 내에서 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과 무관하게 얘네들한테 연대 책임을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부진정 연대 채무, 그러니까 여기서 연대 채무 부진정 연대 채무이고, 그래서 부진정 연대 채무에서는 채무자 일행에 대한 이행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에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나 시효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근데 이게 그냥 연대채무라고 하게 되면 채무자 일에 대한 이행 청구 뭐 이런 것들은 절대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부진정 연대채무의 성질을 지닌 거여서 이런 것도 그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따라서 채권자가 분할 또는 분할 협병이 이루어진 후에 분할 회사를 상대로 분할 또는 분할 합병 전에 분할 회사의 채무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분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가 중단되거나 확정 판결을 받아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연장의 효과는 다른 채무자인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나 이런 것들 부정 연대 채무이기 때문에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쪽도 객관식으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모의고사 이런 데서는 일부 사례로도 나오기도 해서 알고는 계셔야 되는 내용 같아요. 그 다음에 그냥 질문 한번 볼까요? 올해 이제 그 변호사 시험에 또 나왔네요. 제가 아직 이제 상법은 좀 객관식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올해 변심 문제는 못 풀어봤는데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쪽에 모의고사 객관식도 많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도 요쪽과 관련된 지문 같은 건 조금 주의해서 보라고 강조를 조금 많이 했었었는데 올해 나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용품 제작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A 주식회사는 유아용품 제작 부분을 분할해요. 그러니까 제작과 판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작 부분을 분할하여 단순 분할 신설 회사 B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A 회사는 유아용품 제작과 관련한 채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A 회사도 여전히 그 제작 부분을 분할해서 B의 주식회사에게 넘겼다 하더라도 A 회사는 여전히 이제 제작과 관련된 채무를 부담하고요.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B 회사가 갑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는 분할 등기 시점으로부터 기산된다. 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그 전에 이제 채무와 이제 동일성을 가져서 같은 이제 기산점이고 분할 등기 시점부터 이때가 이제 이 B 회사가 지는 책임의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지문이고요. 이제 채권자 보호 절차. 그래서 보시면 단순 분할의 경우 신설 회사들이 분할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연대 책임을 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하지 않죠. 연대 책임을 지게 되면
전체돼서 책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채권자 불리하진 않아서 그러나 신설회사가 분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출자한 지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한 거 봤고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분할 회사의 주주에게 교부금을 지급하는 그런 경우에도 채권자 보호자가 필요하다. 근데 밑에 분할 합병의 경우 분할 합병의 당사 회사의 채권자는 책임 재산을 공유하게 되어 담보재산과 책임 주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므로 이 경우에도 채권자 보호 절차가 분할해서 합병하는 경우도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하다. 원래 이제 채권자 보호 절차 해가지고 그 원칙적인 형태와 관련해가지고 분할 합병과 그 단순 분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보호 절차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런 지문이랑 비교해서도 원래는 잘 나와요. 채권자 보호 절차 관련해서 그러니까 단순 분할 아니고 근데 분할하고 분할한 뒤 이제 합병 있는 분할 합병의 형태는 뒤에 이제 합병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런 경우에 무조건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객관식에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로 원래 조금 비교를 해드렸고, 다만 이제 단순 분할의 경우에서도 이제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앞에 설명해드렸고, 4번 판례는 그냥 별로 중요하진 않고. 그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 청구와 관련해서 이게 뭐냐면 이제 520조 보시면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한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회사의 업무가 현재한 정도 상태를 계속하여 회수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거나 회사의 관리 처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현재 실당으로 해서 회사에서 돌리고 이태롭게 한대. 이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해산 판결 관련해서 객관식으로 나오는 부분은 이게 지금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높은 우리가 이제 그 소수사원권과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객관식에서 정리를 할 텐데 100분의 10 굉장히 높은 비율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로 이제 해산 판결이 있다 정도만 객관식으로는 보시면 되는데,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이런 경우 이제 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앞에 이제 부득이한 사유, 이의 요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회사를 해산하는 것 외에 달리 더 이상 이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1, 2호 같은 갖췄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해산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 의미인 거고, 가볍게 보시고, 밑에 해산 명령과 해산 판결 비교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해산 명령 이제 법원에서 이제 해산 명령을 내리는 경우인데, 그건 이제 공익 목적으로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520조에 요거는 그 주주가 법원에 이제 청구를 해가지고 내는 거라서 이거는 사익을 사원의 이익을 위한 경우, 요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그냥 차이이다. 설립 목적이 불법인 이런 경우 보다 이제 사실은 실제로는 3번 요런 게 조금 많아요. 회사가 이제 그러니까 활동을 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아니면 1년 이상의 영업을 휴시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해산 명령할 수 있는 이제 사유가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경우는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게 있다. 가볍게 보시고, 청구권자 관련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물적회사에서는 소수사원권으로서 100분의 10 이상의 사원의 청구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해산 명령은 이제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검사도 들어가 있죠. 검사의 청구 이런 게 들어가 있다 정도. 그리고 해산 명령 그래서 직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해산 판결은 그런 청구가 있어야 되고요. 얘네들이 이런 주주의
청구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정도. 해산 판결, 예, 뭐 이제 그 해산 판결이 나면 이제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는 불필요하다. 예, 그런 내용. 예, 반대로 해산 명령은 뭐 필요하다 정도. 예,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예, 주식회사가 설립, 예, 설립부터 예, 조금 쉬었다가 예, 진행하겠습니다.